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 시장 내부로 조금 더 들어와서 한번 볼게요. 최근에 물론 이번에 CPI 발표 직전까지 펼쳐졌던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 시즌 이제 끝났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근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죄다가 좋든 나쁘든 후두둑 그냥 세론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일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저도 그래서 몇 개 맞았거든요. 뭘 맞아요?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 후두둑 맞은 게 몇 개가 돼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대부분 다 복원이 되어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저희들 전망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뭐 3분기는 몰라도 4분기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한 건데도 실제로 무너지는 거 보고 또 서프라이즈 나왔는데도 보고 그럼 봤어요. 서프라이즈 나와서 안 빠지나 봤더니 일단은 세론 보통 그쵸? 일단 팔고 보자. 일단 팔고 보자 컸고 그럼 안 좋은 건 어땠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그 다음에 대한 신뢰가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와 관련해서 일단은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도 그게 가장 1차적인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데이터 중심의 시장 대응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유튜브에서 진짜 좋은 데이터들을 가져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일회성 요인들인 경우도 있고 계절성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적도 그렇고 지표도 볼 때는 항상 전월 대비도 보고 전년 동기 대비도 보는 이유가 이런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인데 요즘 제가 보면 그냥 그러니까 계절성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 시기에는 빠지는 게 정상인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업종 중에서 여름 휴가 되게 많이 가서 조업일수가 줄어드니 실적이 일시적으로 안 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무조건 이제 두들겨 패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너무 데이터 의존과 관련해서 너무 그냥 단순한 드라이하게 숫자만 보는 게 아닌가. 사실 진짜 좋은 인사이트라는 건 숫자를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그 숫자와 관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여부가 전부 다 싹 무시되고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는 일단은 고민이 되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했나? 저렇게 빠지면 나는 되게 좋게 봤는데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 기업의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이나 일단 그걸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불안하죠. 내가 당연하죠. 틀렸나? 어쨌든 내가 틀렸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걸 따져보고 따져봤는데도 그게 아니다라면 전 과감하게 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빠지고 나니까 더 문제였던 게 이게 실적 발표가 2, 3% 빠졌으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별로 휘둘리지 않으실 텐데 그렇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변동성이니까요. 이거는 빠지는 게 거의 10에서 20%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고래십줄 같거나 분석을 하신 분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 내가 생각한 거 다르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회복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 고민한 경우에 고민해봤더니 역시 큰 그림 바뀌지 않은 것 같더라면 저는 도로 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담으니까 수익률도 개선이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을 수 있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절성, 일회성 요인에다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던 영향들이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해서 너무 드라이하게 숫자만 놓고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그 숫자와 관련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꼭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향후 전망까지.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하면 잘못하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물량만 뺏기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반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해도 줄여야 될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냥 맞습니다. 빠진다고 두려워하고 오른다고 좋아하고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근데 분명한 거는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진 건 확실하고 변동성이 너무 제가 보더라도 그 변동성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낄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 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께서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에 이 어떤 그 간극이 너무 커요. 그죠?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중심을 잡을 때는 한국 시장도 중요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도 우리를 끌고 왔던 국가들 있잖아요. 그 국가들의 주가 지수를 보시면 그래도 큰 방향이 보인다. 그런 걸 보고 제가 볼 때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진짜 변동성 커졌을 때는 옵션을 해야 여러분들 이게 선물 옵션 이런 거는 진짜 지금 참 옵션 너무 시장 쉽지 지금 않죠. 예.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근데 거꾸로 하면 되게 힘드실 가능성이 높고 항상 컴퓨터 앞에 붙어 있어야죠.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이 계실 텐데 되게 소중한 종목들이실 텐데 이 종목에 대한 장기 비전을 그리셨을 거고 그 비전을 그렸는데 변동성이 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못 견디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세요. 사실 뭐 빚이 없다라면 뭐 기업이라는 게 좀 밀릴 수도 있고 뭐 그럼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버티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뭐 신용이나 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렇죠. 또 일정 부분 담보 비율 이상으로 떨어지면 또 사실 반대매매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이 반대매매가 나거나 바닥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타깝죠,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 물량도 뺏기고 더 사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클 때는 조금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건 조금 지양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러면 그렇죠. 견디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럴 때는 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지수가 2,500에서 2,300 초반까지 그냥 200포인트 사실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요. 그 사이에 이제 한 달에 건너서 아는 분은 뭐 한 200억짜리 계좌가 뭐 한 50억 남았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공감들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50억이 어디냐 그러면. 아니, 사실 저도 공감은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장에서 못 쫓아가는 주식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막 속이 쓰리고 또 여기서 먼저 또 치고 나가는 섹터들이 있고 섹터별로도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것 많이 같거든요. 높아졌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 잘 나왔는데 밀린 것들이 있고 또 빠르게 회복하는 것들이 있고 못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뭐 하나로 딱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우선 급락했다가 올라올 때는 조금 시간을 더 기다려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내게 잘 안 올라온다고 해서 아예 안 올라온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반등하는 게 있고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시장이 추세로 복귀하고 나서도 뭔가 내가 가진 기업들이 뭔가 그래도 움직임이 이게 주도주군이냐 아니냐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면 그때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일부 조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는 최근에 있었던 조정 자체가 일시적인 쇼크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국채금리 급등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전쟁 터져서 했었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건 미국 시장이 오를 때도 그냥 오르는 게 아닐 거잖아요. 오르는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수출하는 국가고 그래서 그 오르는 이유와 거의 부합하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 기업들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복세가 조금 더딜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시장이 오르는 이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신고가, 그럼 한국은 AI 관련 반도체.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특히 저는 반도체는 특히 뭐 저는 우리 와이스트리에서 나와서도 반도체가 감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뭐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 솔직히 전 AI 반도체를 사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저도 못 사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물론 사겠는데. 그것도 이제 뭐 종목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냥 일반 반도체도 어차피 그걸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하면 그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뭐 그 반도체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15일 날 시장 코스피 코스닥 한 2% 이상 올랐을 때 보니까 와 반도체 소부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소부장들 중에서 싼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소부장 말고도
일반 대형 기업들 중에서도 진짜 널브러져 있는데 와 이건 진짜 역사적으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기업들도 꽤 있어요. 막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죠. 예.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 번씩은 저는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도 네. K자로 쭉 벌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는 좀 이 녀석들이 맞습니다. 오르기는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래도 시장을 이끌고 났던 중심에서 벗어나면 사실은 조금 소외되는 건 확실하죠. 맞아.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절대로 시장 중심에서는 벗어나지 말고.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이 있으시고 그 투자 철학에 따라서 나는 몇 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워낙 싸니까 원래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건데 뭐 그게 아닌 분들도 있을 거니까 워낙 투자자분들 어떤 분은 뭐 오늘 샀다 오늘 파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 달 전에 팔도 있을 거고 그건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투자라는 게 그렇죠. 어떤 한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고 돈 버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관되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나에 맞는 방법, 그다음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뢰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돼 있으시다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주도주를 그래야 유리하겠죠. 담고 있어야 하는 거고 물론 그 중에서 조금 소외주도 한 번씩 눈길을 지금은 주면서 될 때가 됐습니다. 예, 지금은 그 친구들도 제가 볼 때는 수익을 내줄 정도로 너무 싸져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자체가 환율로 움직일 수 있다라면 사실은 지수를 베팅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외국인이. 그러면 네. 지수를 베팅하면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사잖아요. 그죠? 그럼 한 번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되게 올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YG 클럽이라든지 저희 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HBM 관련된 거 공부 정말 많이 했고 다양한 세미나 통해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돈 벌면 장땡인 거예요. 뭐 그럼요. 투자 철학이나 이런 건 좋은데 철학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얼마 벌었지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그게 중심인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철학 가지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만의 원칙 그런 예. 것들과 가지고 해서 남이 어떻게든 좀 요즘 뭐 댓글도 보니까 뭐 어떻게 투자해라 뭐 그러는데 왜 남 일에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에 맞는 그래서 내가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않는 위험이 다를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10%만 벌어도 좋은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네. 분들은 무슨 소리야 그래도 많은 위험을 알았는데 2배는 벌어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내 욕심에 따라서 사실 투자 방법을 다 달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그 주도주라고 하는 건 반도체는 거기서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죠. 빠지지 않는 거고. 미국에서 최근에 그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으면 사실 우리라고 다르게 움직이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세 전환했는데 우리 반도체가 안 간다? 시차는 조금 있을지 모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그림이 달라지진 않겠죠. 네. 왜냐면 어차피 그게 선행 지표 격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참 되게 핫하지? 그리고 그게 우리 기업들과 어떤 연관이지? 그런 것들 따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반도체 말고도 좀 주도주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종목마다는 다르고 있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업종들이나 이런 걸 보면 기업별로는 제가 볼 때는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뭐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난이도도 확실히 있다라는 건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더러더러 이런 것들은 정말 사볼만하다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특히 상반기에 좋았던 뭐 AI, 로봇, 방산, 엔터 상반기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하반기에 조금 맥을 못 추고 반등할 때도 조금 시원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고. 사실 뭐 제가 엔터를 얘기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엔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그죠? 마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너무 많아서 재계약이라든지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든 방산은 짧게 보는 산업은 아니에요. 길게 보면 수익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방산은 보통 하면 몇 년씩 뭐 거기 AS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는 건데 사실 수출이 더 잘 되기 위한 요건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출입은행이 지금 증자가 돼서 네. 그렇죠? 무역금융과 관련해서 좀 더 해준다라면 훨씬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요즘 폴란드가 또 정치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예전만큼 수출될 거냐, 그죠? 2차 수출이 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또 내년에 또 트럼프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죠. 예.
뭐 그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들 방위비는 너희들이 써라 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예, 유럽도 그렇고 예. 우리한테도. 그러면 이전에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네. 전쟁이 안 났을 때였었잖아요. 네네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었고 이스라엘 전쟁도 없었는데 전쟁이 난 다음에 트럼프가 되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유럽 애들 무기 어디서 구하죠? 그렇죠? 네. 갑자기 니네 나라는 네가 지키라고 했는데 미국은 안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자국계 그러니까 유럽 연합 자체에서 나토가 군대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무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하. 물론 이거는 정치적인 환경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연함이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사는 기본적으로 길게 봐야 하는 산업이고. 아니 대부분 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막 생각을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신가. 또 그것도 방산이라는 것도 기업마다 다른 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마다 어떤 기업은 유도 무기가 있고 어떤 무기는 뭐 포라는 게 있고 그죠? 네. 뭐 자주포라는 게 있고 어떤 건 전차가 있고 다 달라요. 네, 그러면 그렇죠. 각 대륙별로 나라별로 그때가 필요할 때가 딱 있어요. 어느 국가는 뭐가 필요하고 어느 국가는 뭐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아랍 쪽 같은 경우는 유도 무기가 많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사막이 있고 되게 멀기 때문에 서로 공격 유도 무기 미사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쏘는 미사일이 필요하고 그걸 요격하는 미사일이 필요한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전차나 포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세분화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사능이니까 다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 방사는 어디에 쓰이고 이 방사는 어디에 쓰이고 정치적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공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이거 됐고 이거 안 됐고 뭐 올랐는데 빠졌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답이 없죠. 어허. 제가 볼 때는 공부가 거의 안 돼 있으세요. 대부분들 보면 그냥 답하기 싫을 정도로 아니 뭐 저런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뭘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고민을 해보고 그 국가들의 정치적인 상황 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룸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야 시장에 대한 전 답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합승력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슈가 터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 무기 체계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이 오르고 이게 잘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쭉 보면 여러분들이 국가별로 대륙별로 어느 정도 전쟁 상황 근데 그 국가들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을 거고 어떤 무기를 필요하는지 어느 정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시기에 뭘 사야 될지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중동 이슈 터졌을 때 어떤 방산주가 상대적으로 더 반등을 많이 했는지 많이 했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게 보였던 거죠. 아 이럴 때는 얘인데 그랬더니 실제 수익이 났던 거죠. 예. 저희가 거의 5회에 걸쳐서 그 유도 무기 체계도 엄청나게도 기업 탐방 갔다 와서 예. 영상 만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터디가 그런 식으로. 무기는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무기가 핵심적으로 있고 그 무기가 경쟁 국가들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정치적 상황, 우리하고의 관계, 또 그들 국가가 기존에 있던 무기 거래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꼭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되게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그럼요. 이건 뭐 정치적, 쉬운 사업이 외교적, 아니에요. 금융 뭐 예, 다 같이 맞습니다. 덧붙여져야 되는 거니까요.